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5월 맨하탄의 한 형사법정 분위기가 유독 어수선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년간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던 바로 이 사람이 돌연 모든 걸 뒤집었기 때문이었죠. 미국을 뒤흔들었던 이 사건은 무려 38년 전 일입니다. 사진 속 남성은 자신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데 그래서 저지르지도 않은 범행을 잘못 자백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죠. 38년 만에 겨우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검사는 정말 미치고 팔쩍 뛸 노릇이었습니다.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진짜 범인이 맞을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38년 전인 1979년 5월 25일 뉴욕 맨하튼 소호거리 한 아파트에 살던 패츠 가족은 6살 아들 이튼과 옥신각신 중이었습니다. 아이가 혼자 학교를 가게 해달라고 내내 떼를 썼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등하교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렇다 보니 부모님은 항상 아이를 데려다 줬는데 사실 집에서 그 버스 정류장까지는 겨우 건물 좀 지나서 한 블럭 반? 약 200m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튼이 충분히 혼자 갈 만한 곳이었죠. 그날 마침 엄마 줄리는 막내를 돌보느라 지쳐 있었고 고민 끝에 아들이 혼자 집을 나서는 것을 허락합니다. 오전 8시 이튼은 배낭을 메고 평소 즐겨 쓰던 이 모자를 쓴 채 아파트를 나서게 되죠. 엄마는 집 앞까지 나와서 아들이 골목을 지나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튼의 학교 시간이 되었는데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부모는 학교에 전화를 해봤죠.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쿨버스에 타는 걸 본 사람조차 없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뉴욕 소호 한가운데서 집에서 고작 200m 떨어진 이 버스 정류장에 가려던 아이가 실종됐습니다. 자책하던 부모는 일단 실종신고를 했고 즉각적으로 뉴욕 경찰과 FBI까지 동원돼서 수색이 시작됩니다. 안타깝게도 아이가 사라진 시각이 너무도 아침이어서 많은 목격자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납치 사건의 경우에 종종 피해자나 아이가 저항을 하면서 소지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튼의 케이스에선 정말 아무런 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그렇게 수사가 갈피를 잃게 됩니다. 그나마 추정할 수 있는 건 어쩌면 범인이 이튼이 순순히 따라갈 만한 면식범이 아니냐라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수사는 아무런 진전 없이 정말 시간만 하염없이 흐르고 맙니다. 그 당시에 이튼 실종이 뉴욕에서 얼마나 큰 이슈였냐면 사건 발생 후 4년이 지난 1983년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이 이튼 패츠가 실종된 날인 5월 25일을 이른바 세계 실종 아동의 날로 지정했을 정도예요. 제가 어렸을 적 한국에도 그 우유팩에 개구리 소년 얼굴이 인쇄돼서 아이들을 찾곤 했는데 미국에서도 이튼의 얼굴이 그 미 전역에 유통되는 우유팩에 게재되기도 했죠. 미국에서는 그게 최초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건, 그런데 사실 의심되는 용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랫동안 수사관들이 지목해온 사람은 호세 라모스. 그는 이튼이 실종되고 불과 몇 년 후에 아동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한 범죄자였죠. 그가 지목된 이유는 그 범죄 피해자가 이튼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사 범죄의 가능성을 두고 그가 과거에 이튼을 납치한 게 아니냐는 의혹. 하지만 경찰이 호세 라모스의 집을 수색한 결과 이튼과 관련된 DNA,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고 혐의점은 끝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어버린 이튼의 부모, 아이가 집에 돌아오겠다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요. 사건 이후 수십 년째 이사를 가지 않고 애타게 기다렸죠. 하지만 이런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소식은 30년이 넘도록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실종 22년 만인 2001년에 이튼 패츠는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또 다른 미제 실종으로 묻히는 듯 했는데요. 실종 31년이 지난 2010년 맨하탄 검찰청에 부임한 사이러스 벤스 검사가 오래된 미제 파일들을 열어서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튼 패츠 실종 사건이 재조명됩니다. 그는 이 사건이 분명 면식범의 소행이다 라는 전제를 강하게 두고 과거 이튼과 친하게 지냈던 이웃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게 되는데 그때 주목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튼의 집 근처에서 아파트 수리공을 하고 있던 오스닐 밀러. 이튼은 실종 당일 $1 지폐를 챙겨서 집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 돈이 사실 전날 오스닐이 이튼에게 용돈으로 준 거였죠. 만일 오스닐이 범인이라면 평소에 용돈을 줄 만큼 친하게 지내던 아저씨였으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그를 따라갔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하에 자신의 작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면 아이를 납치한 후에 그곳에 시체를 안매장했을 가능성도 있었죠. 아니 근데 이걸 31년 만에 검찰이 알아냈을 정도라면 실종 당시에는 왜 몰랐을까요? 물론 과거에 경찰이 그를 의심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오스닐은 아니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내 지하실 뜯어서 확인해봐라. 대신 복구 비용만 좀 지급해달라 라면서 당당한 태도를 보였었죠.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당시의 경찰은 지하실 수색을 포기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벤스 검사는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한 후 자신있게 오스닐 밀러를 용의자로 지목했고요. 그의 지하실 바닥을 수색해도 된다는 영장을 발급받습니다. 이 사진 속의 파란색 천막으로 가려진 부분에서 지하를 파내려가기 시작했죠. 이번 수사에 FBI와 경찰 그리고 이게 30년 전 사건임을 고려해서 고고학자들까지 투입되었습니다. 그렇게 지하를 수색한 결과 오스닐 밀러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동물의 유해 외에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건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그렇게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는데요. 한 달 후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제보가 들어왔는데 한 시민이 내 처남이 있는데 이 실종 사건의 용의자 같다 라면서 신고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뉴저지주에 살고 있던 당시 51세의 남성 페드로 에르난데스가 체포되죠. 실종 사건 당시 페드로는 18살이었고 스쿨버스 정류장 근처의 작은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날 이튼이 $1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는 그걸로 음료수를 사 먹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게에 들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하지만 단지 그 추정만으로 페드로를 범인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페드로는 수시로 그 가족인 누이에게 내가 아들이 있다면 지하실에 가둘 거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으면서 누이조차 자신의 아이들을 그 삼촌 곁에 두는 걸 꺼려했었죠. 뿐만 아니라 지인들한테 술을 먹고 내가 뉴욕에서 나쁜 일을 저질렀다, 소년을 죽였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지켜보고 이 연관성을 의심해온 친척이 그를 신고하게 된 상황인데 근데 이걸 듣고 나서 그를 범인이라고 생각할 확률은 낮아 보이죠. 그런데 이 예상을 완전히 깨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단 몇 시간 만에 페드로는 순순히 사건의 전말을 고백합니다. 1979년 5월 25일 페드로는 음료수를 사주겠다면서 이튼을 식료품점 지하실로 유인했고 거기서 목을 졸라 소년을 숨지게 합니다. 이후에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아주 덤덤한 자백. 사건 발생 33년 만에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6살 이튼의 유괴범을 검거하게 된 거였죠. 아니 근데 사건이 또다시 반전에 돌입합니다. 2012년에 체포된 페드로가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난 2015년 1월에 돌연 모든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기는 이튼을 죽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미제 사건이기 때문에 범인의 자백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죠. 근데 사실상 재판에서도 배심원들이 그를 유죄라고 선뜻 판단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정신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을 앓은 사람이 정말 진실을 자백한 건지 그게 아닌지를 의심해 봐야겠죠. 실제 페드로의 변호인은 여태까지 자백은 다 이 정신 이상자의 상상에 불과했다. 수년 동안 항정신약을 복용했다라는 점을 막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후에도 실제 페드로는 심각한 환각 상태에 시달리기도 했었죠. 결론적으로 맨하튼 연방법원은 심리무효를 선언하게 되는데, 심리무효라는 건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절차를 무효로 돌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다시 허무하게 미제가 돼버린 이튼 패튼 실종 사건. 정말 고구마 가득한 사건입니다. 그러다 2017년 또 한 번 반전이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주 배심원단들이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페드로 에르난데스를 공식 유죄 판결을 내렸던 건데요.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그 벤스 검사는 자신이 범인인 줄로 지목했던 페드로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그의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가 범인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작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없는지 어떤 실마리를 찾으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와 과거에 같은 교회에 다녔던 한 신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전에 페드로가 교회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때 내가 뉴욕에서 어린 소년을 죽였다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참회의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 정도라면 그가 자백을 한 게 망각이 아니라는 걸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 자기가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요. 게다가 페드로의 전 부인이 내가 소년을 죽였어 라고 말했던 사실을 들었고, 심지어 페드로가 그 실종 아동의 붙어있는 포스터들 중에서 유독 이튼 패튼의 포스터만 벽장에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확인해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기적으로 실종이 있은 후에 별안간 가게 일을 그만두고 뉴저지로 이사했다라는 점도 의심해 볼 만했죠. 이렇듯 벤스 검사의 끈질긴 추적 속에 페드라는 마침내 최초에 자기가 했던 자백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범행 일체를 시인하게 됩니다. 재판에서도 그가 정신병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가 실제와 가상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는 게 확인되면서 점점 이 사건은 끝이 보이는 듯 했죠. 2017년 4월 페드로 에르난데스는 유죄와 함께 25년형의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밝혀지지 않은 건 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평범하게 일하던 페드로가 그날 아침 음료수를 사러 돌아온 6살 꼬마를 갑자기 유인해서 지하에서 살해했는지에 대한 그 동기, 왜 죽였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죠. 그저 전문가들은 어릴 적부터 불안정했고 정신병을 앓고 있던 페드로가 그날 어떤 스위치가 켜진 채 설명이 힘든 이 충동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분석합니다. 어쨌든 이튼이 실종된 지 38년이 지나서야 사건은 마무리됐고 간절히 아들을 기다리던 부모는 사망을 인정해야 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범인이 합당한 죗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튼 패튼 실종 사건을 계기로 실종 아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제 실종 아동 센터가 설립되기도 했죠. 그러면서도 참 해결이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다행히 마침내 해결된 아동 실종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했던 많은 이들의 노력 덕분이겠죠.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